자,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참 날이 후끈후끈하죠. 그래도 이분들 세 분들 만나면 청량감 같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최 반장과 함께 월요일 1부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 엔지니어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소셜 엔지니어요? 네, 공대 출신 평론가라서 사회적 그 연구했죠. 엔지니어. 처음 들어봤는데. 오래전에 연구했다가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그 말은 자꾸만 써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자, 반기웅 한경TV 기자님, 지금 4학년 됐어요? 3학년이에요, 아직도? 글쎄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오르나 마나 초등.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오마이뉴스 TV 국장이었다. 평기자로 강등된 장윤선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강등된. 예. 박찬주 장군이 생각나요? 아이, 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 보면 진짜 나쁜 짓 하면 사는 게 불안한 거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나쁜 짓 하면서 살까? 좋은 일 하면서 살까? 이 갈림길이 23살 때쯤 왔거든요. 23살, 4살 때. 네. 그럴 때 그냥 엉겹결에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쪽으로 갔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근데 이게 한번 착하게 살잖아요. 네. 그럼 주위에서 칭찬하잖아요. 착하다고. 네. 그럼 나쁜 짓을 못해. 그게 결정적인 단점이야. 박찬주 대장 주변에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 수갑 채우니까.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오늘 무슨 기사 가져오셨죠? 지금 아마 실검에도 지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죠.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당 안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지 부조와 그동안 깨끗하고 겸손했다라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졌다.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좀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마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철수의 당이다라고 사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출마한 호남 출신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네. 장 기자님. 네. 우리 이 주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졌어.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네.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본인은 그런데도 왜 악착같이 출마하겠다 그러는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의 문법으로 보자면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당은 어찌됐든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혁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게 옳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자성을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 어떤 좀 스스로 좀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권력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에서 지면 그렇죠. 우리 증거를 반성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렇죠. 나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른바 자숙의 기간. 그렇습니다. 종교용어로는 도 닦고 내려온 사람들 도 닦은 것도 아니지만 네. 보림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안철수 본인은 무슨 얘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 거고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울 것이고 당직도 개방하고 전국의 17개의 지역위원회를 정말 그 당원 의사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다 묻혔어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뭐 하겠다고 물어봤어? 지금 할 때 아닌데 아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 안철수는 알고 있으라고.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제 그럼요. 일요일인데 그렇죠. 동시간대에 다 동시간대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했죠. 네, 자신들의 천정배, 얘기를 정청래, 네. 정동영, 정동영, 네. 그리고 안철수. 예, 기자간담회를 해서 세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예. 했죠.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은 일종의 이제 호남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천정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이고 분열과 협박, 갑질의 정치다. 호남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예.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이 호남이라는 게 도대체 있긴 한 거냐. 그리고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혹시 극복과 배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동호 의원도 안철수의 사당으로 되돌리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을 안철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를 했고 이제 뭐 무슨 그 조작 사건도 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근데 안 전 비판을 대표의 했어요. 극중주의는 뭐예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좀 어렵죠. 극중주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저는 통용 중국주의로 극중주의 검색하면 자꾸 극장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극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극중이 뭐냐면 극우도 극도의 중간. 그렇죠. 극도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극도의 중도파. 뭐 이런 건데요. 중국 사람들 중화 이런 거하고 엇비슷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어렵네요. 중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랑스 대선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해서 석 달 만에. 좋은 거 다 자기라. 지난번 샌더스가 자기라 그러더니. 그래서 또 뭐 스티브 잡스도 좋은 것도 있고. 아니에요. 짭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사실 프랑스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당선이 됐고요. 정치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크 폴레옹이라며 요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혀 있었던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그 뭐 실용주의 노선. 네, 이제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노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호남은 점점 떠나고 있고. 그렇죠. 그 프랑스의 역사가 그 피에르 교수 그리고 또 파키스탄 출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죠. 타르크 알리. 두 사람이 그 중도주의 이른바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을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갖다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미디의 다름 아니다라는 이런 지식사회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호남 민심은 싸늘하죠. 호남 민심은 상당히 싸늘하죠. 그러니까 호남에 그냥 지역적인 정서만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보면 호남은 차별에 저항을 해온 집단이죠. 그리고 차별만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해 왔어요. 그리고 분단 사회의 모순을 또 극복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이 단어에는 호남 지역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한국 사회 전반에 아울러는 정치 노선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특히 이제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에 좀
뭐라 그랬죠? 그 지난 후보 시절에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동산 후속 대책 시장 반응. 시장에 일단 시그널은 강하게 갔어요.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렇죠. 강력한 그래도 좀 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뭐 이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뭐 급매물이 나와서 예. 뭐 기존 호가보다 한 3억 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뭐 계약이 이루어졌다. 뭐 아니면 세종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1억 원 가까이 붙었던 프리미엄이 뭐 이제 좀 재정상화를 좀 찾는 과정에 있다. 예. 3천만 원까지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몇몇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대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서 이제 피드백이 오거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파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한 2, 3주 정도 관망을 하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거 말을 기다릴까 아니면 진짜 팔까? 정부가 진짜 이번에는 마음 먹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 공인중개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이분들 반응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번은 느낌이 좀 진짜 쎄하다. 예. 이제 우리 좀 목요일 날에서 다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면 바로 내보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분들 반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뭐 금융 당국부터 뭐 세무 당국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공이 오고 가는 것처럼 후속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드리블하면서 이쪽에서 단독 드리블하다 패스하니까 없어 또 드리블하고 그렇죠, 또 패스하고 그렇죠. 그냥 쫙 몰아붙여 저 골루키 1번 직전에 왔습니다. 자 왼쪽 선수 오른쪽 선수 패스 오른쪽 선수 가운데 선수 패스 슈팅하다 펜트 모셨으고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축구 선수로 치면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아, 수없이 계속해서 이제 볼이 주고받고 빠르게 왔다 갔다 예.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공격 전선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을 세무조사 보면 하겠다? 세무조사죠. 뭐예요? 세무조사다. 무서워. 그러니까 투기가 좀 의심되는 그런 다주택자들 예. 갖고 있는 그 여러 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 강남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아니면 미성년자 근데 고가의 그런 주택들 매매했던 그런 거래 내역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증여세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그거? 좀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불법 거래라든지 뭐 알박기라든지 명의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슨 돈으로 그렇게 뭐 거래를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자금 소득 증명이 안 출처까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 안에 그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또 여기에다가 금융 당국도 또 같이 공을 하나 또 더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파리 대책에 나왔던 부분에 더해서 그동안 이제 투기 과열지구랑 뭐 투기 지역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상관없이 일단 규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규제를 10% 정도씩 더 하겠다. 예, 그럼 그러니까 30%예요. 그렇죠. 뭐 수도권 뭐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있더라도 일단 내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 LTV나 이런 그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예.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더 어렵게 좀 옥죄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보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은행에서도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투기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쪽에서 집을 더 구하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좀 굉장히 빠르게 예.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취재만 해서 그렇죠. 은행에 직접 취재해 보셨어요? 은행에 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저는 직접 문의를 했어요. 제가 다주택자인데 그렇군요. 다주택자인데 옮기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대출 됩니까? 그러니까 불러불러 하더니 안 됩니다. 네. 은행에서요? 은행에서요. 네. 30%까지 그 LTV 네. 그러니까 담보에 30%까지 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라서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3주택 이상
부부합산 깔끔하잖아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대출 안 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네,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맞습니다. 투기 아니 근데 지역이 이게 아시기로. 점차적으로 지금 교통 정리가 돼가는 와중. 예, 맞습니다. 와중.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상한 프레임을 짜요. 대출 다 막혔다. 집 못 산다.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실수요자들은 실질적으로 60%였던 게 몇 퍼센트까지 50%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50%로 조금 낮춰졌고 10%씩. 10%씩 다 뭐 이렇게 강화된 건 맞는데요. 이제 뭐 진짜 집 사려는 분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되게 굉장히 지금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내 생에 이제 첫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집을 구매한다? 사실상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뭐 그 주택 자체가 그 1가구 1주차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실거주로 2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없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주택 하나만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실수요자라고 하죠.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이거 역시 이번 주 내에 또 발표를 한다고들 하고 있어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제재. 그렇죠. 이제 예. LTV가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60% 정도 선에서 살 수 있게끔 지금 대책을 네. 준비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전에 이미 그 매매 계약까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되게 애매하게 걸려 있는 그 시기가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 한 대도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너무 좀 심하게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핵심 이거 아닙니까? 그 다주택자, 네. 그다음에 그 분양권 전매하던 그 투기 그렇죠. 세력들,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택을 갖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5억 6억 하던 우리 지역이 벼랑간에 8억 10억으로 뛰었어요. 네네. 이 대책으로 다시 5억 6억으로 환원되게끔 하고 예. 그 실수요자들은 이 5억 6억짜리를 하는데 기존보다 한 10% 정도의 충격은 있지만 집 사는데 오히려 집값은 잡히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좋아졌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럼 우리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박수 한번 보내고 갈까요? 보내세요. 예,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저 중립입니다. 극중주의시군요. 중립이 아니라 다주택자여서 그런 거. 해당자. 아니 우리가 다 여기는 네 명 다주택이에요. 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주택자. 근데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부에서 진짜 강하게 또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절대 우리 이번엔 끝까지 막는다. 참여정부 실패한 거 우리가 아니까 그 교훈 우리가 다 받았다. 절대 우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써먹지 않겠다. 오늘 청와대 경제 그 보좌관께서 얘기했던 인터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고 집을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55님 남편에게 정봉주 정치쇼 추천하려고 했는데 이미 듣고 있네요. 대박. 일단 둘이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게 있죠. 찌찌뽕. 휴가 가는 길 함께 들으며 갑니다. 4566님 바른정치를 선도하는 방송 봉도사님 정치쇼 비번 날 들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도 아자아자. 김현옥님 사무실에서 듣던 방송 오늘은 병원 진료와서 들어요. 갑자기 진료와서 한없이 기다리는 중 정치쇼 들으며 여유를 부려봐요. 몸이 안 좋으신 게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자가 없으면 방송이 있을 수 없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봉주의 정치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쇼입니다. 왼발로 쏠 거냐 오른발로 쏠 거냐 조용히를 쏴라. 네. 이게 지난 주말 뜨거웠던 뉴스가요. 고 최진실 씨의 딸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최준희 양 SNS 때문에 뭐 갑론을 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 시기 청소년의 주관적인 주장이냐 아니면 외할머니에 의한 아동학대냐 지금 뭐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진실은 좀 이제 조사가 돼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전 좀 다른 시각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며칠째 보다 보니까
자살 유가족 문제 아니냐. 고 최진실 씨 스타였죠. 그 동생 고 최진영 씨 또 아빠였던 프로야구 출신의 이제 스타였죠. 조성민 씨. 불운한 가족사 때문에 이 국민들이 다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이 가족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가 12년째 1위예요. 부동의 1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1년에 약 13,000명이 자살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나가 있는 자살 유가족이 보통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의 정신의학과에 이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자살 유가족의 사회적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예요. 근데 여기서 자살 유가족들이 또 끊임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72명을 이제 면접 조사했더니 이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나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 다 우울증, 불면증, 상실감, 또 가족을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 나의 잘못은 없는가 이런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1년에 13,000명 이상 사망하는 자살의 원인은 다 제각각이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 이게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자살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예방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착하게 살자. 근데 이게 한번 착하게 살잖아요. 네. 그럼 주위에서 칭찬하잖아요. 착하다고. 네. 그럼 나쁜 짓을 못해. 그게 결정적인 단점이야. 박찬주 대장 주변에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 수갑 채우니까.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오늘 무슨 기사 가져오셨죠? 지금 아마 실검에도 지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죠.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당 안에서부터 지금 그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지 부조와 그동안 깨끗하고 겸손했다라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졌다.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좀 그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마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철수의 당이다라고 사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출마한 호남 출신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네. 장 기자님. 네. 우리 이 주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졌어.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네.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본인은 그런데도 왜 악착같이 출마하겠다 그러는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치의 문법으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당은 어찌됐든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혁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게 옳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자성을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스스로 좀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권력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선에서 지면 그렇죠. 우리 증거를 반성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렇죠. 나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른바 자숙의 기간. 그렇습니다. 종교용어로는 도 닦고 내려온 사람들 도 닦은 것도 아니지만 네. 보림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안철수 본인은 무슨 얘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참 날이 후끈후끈하죠. 그래도 이분들 세 분들 만나면 청량감 같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최 반장과 함께 월요일 1부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 엔지니어 최까지만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소셜 엔지니어요? 네, 공대 출신 평론가라서 사회적 그 연구했죠. 엔지니어. 처음 들어봤는데. 오래전에 연구했다가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그 말은 자꾸만 써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자, 반기웅 한경TV 기자님 지금 4학년 됐어요? 3학년이냐 아직도? 글쎄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오르나 마나 초등.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오마이뉴스 TV 국장이었다. 평기자로 강등된 장윤선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강등된. 예. 박찬주 장군이 생각나요? 아니, 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 보면 진짜 나쁜 짓 하면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나쁜 짓 하면서 살까? 좋은 일 하면서 살까? 이 갈림길이 23살 때쯤 왔거든요. 23살, 4살 때. 네. 그럴 때 그냥 엉겹결에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쪽으로 갔지. 착하게 살자. 조작 사건도 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근데 안 전 대표의 했어요. 극중주의는 뭐예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좀 어렵죠. 극중주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죠. 한국에서는 저는 중국주의로 극중주의 검색하면 자꾸 극장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극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극중이 뭐냐면 극도의 중간. 그렇죠. 극도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극도의 중도파. 뭐 이런 건데요. 중국 사람들 중화 이런 거하고 엇비슷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어렵네요. 중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랑스 대선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해서 석 달 만에. 좋은 거 다 자기라. 지난번 샌더스가 자기라 그러더니. 그래서 또 뭐 스티브 잡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잡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사실 프랑스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고요. 정치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크 폴레옹이라며 요즘. 야당을 만들 거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울 것이고 당직도 개방하고 전국의 17개의 지역위원회를 정말 그 당원 의사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다 묻혔어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뭐 하겠다고 물어봤어? 지금 할 때 아닌데 아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 안철수는 알고 있으라고.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제 일요일인데 그렇죠. 동시간대에 다 동시간대에 기자회견을 했죠. 자신들의 천정배, 정청래, 네. 정동영, 네. 그리고 안철수. 예. 기자간담회를 해서 세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은 일종의 이제 호남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천정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 출마는 구태 중의 구태이고 분열과 협박, 갑질의 정치다. 호남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이 호남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나 한 거냐. 그리고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혹시 극복과 배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동호 의원도 안철수의 사당으로 되돌리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을 안철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를 했고 이제 뭐 무슨 그